예, 안녕하십니까. 로집다 집단소송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기사입니다. 예,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시더스의 피해 회복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시더스 피해 회복과 관련돼서 이것만 아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 궁금증 모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피해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 절차 중에 크게 보면은 민사 절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다. 그 단체 소송을 통해서 형사 절차를 해야 된다. 네, 예, 이런 그 절차들을 뭐 법무법인 같은 데서도 안내를 하고 또 안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절차들에 대한 구분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는지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사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은 모 법무법인에서 하는 단체 소송이라고 하는 그 절차들을 보면 다 형사 소송인데 그것만 하면 뭐 회수를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다단계라든지 아니면 집단적인 조직적 금융범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뭐, 코인과 관련된 그 이제 가상자산을 하다 보니까 코인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코인의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다수 당사자 집단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뭐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고소를 해서 크게 뭐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뭐 되게 그 지금 그 뭐 범죄 피해자들 외에 그 가해자라고 한 범죄자들이 중형을 받았는데도 교도소에서 되게 잘 산다. 그리고 뭐 한 뭐 5년, 10년 받고 나와서 또 잘 산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은닉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조사에 대해서 멀리 퍼져 있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이 시더스를 보면 지금 한 뭐 최대 22만 명 가다가 지금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10만 명의 피해자들이 지금 시더스 자기 돈이 어디로 가서 재산이 시더스 그룹 시스템 코리아 재산이 얼마인지 그 회장이라든지 앞선 사람들은 또 얼마를 받아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또 간 거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형사 절차는 그걸 회수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형벌을 주는 거고. 그러면 남은 거는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럼 민사를 해야 되겠네? 근데 민사를 하려고 딱 보면 자기가 피해본 게 예컨대 1억인데 그 막 300억짜리 되는 건물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넘어간 거에 대해서 1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돈으로 아마 그 소송을 하려면 뭐 1,0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받을 일도 없고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그 가압류 담보금도 많이 받고 또 하나는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에서 이겼어요. 그 이긴 거 가지고 뭐 돌려받아서 강제경매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강제경매하네. 그러면 다른 채권자에 그때 막 가압류 들어갑니다. 쫙 가압류 들어가면 가압류 등기가 쫙 되죠? 그러면 민사 한 사람하고 똑같은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만 프리라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다 해서 채권 집행해가지고 강제 집행해서 이사 나눠질 거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압류해서 판결은 돼 있으니까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사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민사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민사 소송을 하면 가압류라는 거는 재산이 확보가 돼야 할 수 있는데 그 휴스템 코리아나 뭐 그런 시더스 그룹의 재산 상태, 이상은 회장의 재산 상태를 모르면 어디다가 부동산 어디에 가압류를 해야 되는지, 금융기관은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융자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채권이나 뭐 가상자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살고 있는 집 정도예요. 그러니까 재산 조사가 안 된다. 그 재산 조사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회계장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민사소송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산 명시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거는 1심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판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거대 로펌에서 방어를 하겠어요. 지금 형사건도 착수금만 22억 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결국에는 민사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회생법원에서 우리 선홍기 계사님하고 같이 해서 다수 당사자 사건을 해본 결과
그런 재산 조사와 환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 재산 조사 환수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더라. 하나는 청산형으로 회생 절차를 해서 관리인이 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조사할 게 많고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자산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재산 조사를 하고 환수하는 절차를 하도록 해야 된다.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해야만 일반적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 다른 법무법인에서 보면은 지금 그 단체 소송 같은 걸 형사 절차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그 절차를 통해서는 뭐 진행되는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왜 그 흐름으로 가는 것만은 안 되는 건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형사 고소를 하긴 해야죠. 그러면 네. 이제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겠다. 그래야 네. 양형이 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렇죠. 일단 잘못했으니까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가 필요합니다. 예.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근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그게 안 되고, 그나마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몰수 보전, 추징 보전 제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금 계좌라든지 명백히 회원들이 간 부동산은 몰수를 하거나 추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몰수 추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이런 다단계 사건의 경우에. 왜냐하면 첫 번째, 몰수 추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회복을 되려면 무죄 추정이 원칙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형사 절차로 우르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절차를 진행했던 게 대법원이 확정돼야 그때 나눠 잘못했으니까 너 재산 일로 가지고 와, 이게 몰수를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보시면 몰수라는 건 원래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범죄 수익이. 네네네. 그래서 몰수는 원래 피해자들 게 아닌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 이걸 우리 돈으로 가져갔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특별히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예. 법은 네. 뭐냐 하면 그렇게 확정되면 그 범죄 피해자들한테 검사가 알아서 나눠줘라 이렇게. 근데 그런 사례가 없다. 없죠. 왜냐? 없다. 공소장에 쭉 기재된 정도 피해자들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네. 실제 검사님이 피해를 해서 피해자를 면담해서 고소인 진술을 받고 한 사람들은 일부라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검사님이 10만 명의 피해자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소장이 없는 사람들은 판결 확정되는 거 거기 내 돈도 들어가 있으니까 검찰에 저도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돼요. 네. 다 하는데 검사님은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억이 있는데 10억이 있어요. 이렇게 작성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피해자들 몰라. 이 사람이 10억 청구하는지. 네. 근데 이 10억 청구한 사람 사실은 그 범죄자들하고 가까운 관계야. 네. 그래가지고 채권 없는데 네. 나 100억 있는 걸로 해줘. 나중에 뒤로 돌려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죠. 없다. 그 몰수 보전 그 절차 안에는 검찰이 그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청산형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는 아시다시피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변제가 주 목적인 네. 그 절차이니까 그렇죠. 채권이 얼마 있는지를 신청받고 그걸 변제하기 위한 절차가 파산이나 회생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된다. 네. 네. 거기서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쭉 보고 저 채권 이상합니다라고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원에서 한번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네. 훨씬 그런 허위의 채권이 들어올 여지도 없고 네. 그리고 그 목록이 확인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검찰에 어떤 분이 채권 신고 나도 피해자입니다라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절차가 실제로 검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검사님이 혼자 뭐 바쁜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고 있는 아니 몇만 명 되는 걸 어떻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모르시면은 왜 그냥 그 다른 법무법인에서 하는 단체 소송 절차 뭐 한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법무법인에서 하는 절차는 이 절차인 거예요. 고소장만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익한 절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서 뭐 증거를 수집하거나 뭐 할 조사가 수는 됐죠. 있으니까. 그 수집된 증거를 네. 파산 절차에 저희가 내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는 형사 절차 더하기 파산 절차, 뭐 회생 절차 이런 절차를 같이 해야지 변제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다른 집단 소송을 준비하시는 법무법인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예. 거기는 보면 대부분 대표 변호사는 다 검찰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그 파산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파산 절차에 대해서 뭐 이렇습니다라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를 모르고 교과서에서 낸 걸 이제 본인이 해석하는 건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이제 큰 돈을 이제 뭐 조 단위로 사기친 거에 대한 피해자들의 변제를 청산형 회생으로 실제 해봤고 네. 부동산이나 NPL로 하겠다는 것도 청산형 회생으로 해봤고 예. 가상자산 거래소나 이런 데 파산 절차에서의 다수상자들에 대한 변제도 실제로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회생법원 출신 판사로서 다수당사자 이런 특경 사기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에 지금 한국 법상으로 유일한 솔루션은 법인 도산 절차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회사 뭐 휴스템 코리아 영농법인에는 자산이 없단 말이죠.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어디 신탁이 돼 있든 뭐 아니면 어디로 빼돌렸든 이렇게 없어요. 이 법인 안에는. 네네. 그런데도 이 회사에 도산 절차를 하면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분들이 돈을 넣었던 계좌에 법인격 있는 회사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 회사에 돈이 들어갔다가 그렇죠. 그 돈이 나가서 부동산도 사고 뭐 나가서 뭐 어디에 지출도 하고 뭐 이렇게 자회사도 설립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실은 그 나간 돈을 돌려달라는 절차, 나간 자산을 돌려달라는 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회사가 주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나간 데서 관계사가 설립됐는데 관계사가 또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네. 이 관계사에 대한 파산 절차도 원칙적으로 이 파산 관제인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차피 돈이 나갔으면 그 주식이라든지 거기 지배권을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뭐 대여금 채권이 있거나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회계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 개인이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금 회사를 파산시키면 이 회사의 주체자가 파산 관제인이 돼서 이제 그 법원에서 선임한 그 관제인이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주체자가 돼서 야, 돈 돌려내라. 뭐 너 이거 자산 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민사로 가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이 회사한테 저 자산 돌려내라고 하세요. 이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야 되니까 완전 절차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르고 민사는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단계라든지 집단적 금융사기의 피해 회복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 뭐 조이팔 사건이나 뭐 제이유 주수도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도 결국 그 범죄 피해자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은닉 재산을. 네. 그래서 그 민사로는 찾아갈 수가 없다. 그 네. 자산들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찾아서 다시 돌려놓는 그 절차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회사를 딱 꿰어차고 파산관제인이 그리고 나서 재산의 환수 절차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그렇죠. 그걸 너무 나중에 지금까지 했던 경우는 하더라도 너무 나중에 했거든요. IDS 홀딩스 사건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불려주겠다 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투자를 받아가지고 1조 2천억 정도 사기를 쳤는데 빠르게 절차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만 한 거예요. 형사 절차만 하니까 형사에서 1심 유죄가 나오고 2심 유죄가 나니까 유죄 판결은 받았는데 회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때 가서야 아름으로 해가지고 그때 가서야 파산 신청을 했는데 예. 그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산일돼 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 채권자 파산을 신청한 그 팀에서 법무법인이 파산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에게 어떻게 조력을 해서 파산 관제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예. 파산 관제인은 혼자서 변호사님 혼자서 조력인 한 명 두고 하는데 그 사이즈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법무법인은 저희가 조력을 해서 파산 관제인의 어떤 그 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다 재산을 회수하는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회계사님 잘 아시겠지만 돈이 들어갔는데 네. 그 대표이사가 뭐 형사로 지금처럼 뭐 이상은 회장이 구속될 때 이제 형사 보수금을 줘야 되는데 네. 돈이 없단 말이에요. 회사 자금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회사 자금이 회장에게 넘어가긴 넘어가더라도 회계 처리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대여든 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장부에 따른 권리로 지금 이상은 회장이나 다른 관계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성동 부동산도 신탁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걸 샀던 자금은 휴스템 코리아 영농법인에 입금하셨던 돈들을 모아서 산 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도관이라는 거는 휴스템 코리아 영농법인이고 여기서 결국에는 들어왔던 돈을 모아서 다른 어디 뭐 자회사로 갔든 뭐 자산을 샀든 회장이 빼갔든 이런 명목들이 회사 장부에 또는 회사 계좌에 남아 있다.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법을 잘 모르시니까 설명드리는데 돈이 이거는 범죄 피해 금액이거든요. 네. 범죄 피해 재산이라고 하는데 돈이 어떤 계좌 법인의 계좌에 들어가고 그 계좌의 법인이 또 다른 계좌의 법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또 뭐 수당으로 나가고 뭘 나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돈이 흘러간 거를 추적해서 거꾸로 다 그 단계를 거꾸로 거쳐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당으로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명목을 그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돈을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너무 많이 받아간 분들에 대해서는 다 환수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환수 절차에 따라서 그 파산관제인이 파산 재단을 모아놓고 왜냐면 이게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 중에 뭐 몇십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채권액 비율을 확정하기 위해서 채권액이 필요하고 그거는 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파산 재단 확보를 위해서는 계좌 추적과 그 계좌 추적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그 IDS 홀딩스나 뭐 이런 사례에서도 사실 이루어졌던 절차인 거잖아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네. 이루어졌고 그 상위단에 있던 뭐 많은 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수당은 정당한 수당이 아니다라고 해서 네. 많이 또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파산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또 궁금하신 사항이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 저희가 그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듣고 아 나는 그러면은 법무법인을 수임할게 한 사람하고 법무법인 수임 안 하고 기다린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나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민사 절차도 마찬가지로 네. 누군가가 민사 절차하는 거 보고 거기서 이제 판결 받아야 강제 경매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판결 받고 판결민원에서 강제 경매를 한 거를 쫓아가서 그때 가서 자기가 가압류하고 나도 참여할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모 단톡방에 누가 저희 의뢰인이 보내준 거에 의하면 아니 다른 뭐 채권자가 파산 신청하면 거기 그냥 참여하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법도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둬 채권자 회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뭐 모르시겠지만 채무자 회생법 473조를 검색해 보시면 재단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파산 채권자들한테 돌려주기 전에 먼저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파산 관제인 비용 본인이 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산 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예. 이거는 공익채권처럼 예, 해서
그 전체 채권자들의 그 변제가 되기 전에 먼저 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채권자 주도의 파산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일단은 예납금과 이제 그러니까 착수금 정도는 다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성공 보수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재판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돌려드려가지고 무임승차 하려는 분들과 뭐 차이가 없도록 일단 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무임승차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채권을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확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쵸. 저희는 법무법인에서 저희의 수임을 해주신 분들은 그분들은 저희가 다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을 빠르게 받도록 하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특수관계인인지 뭔지 엄격하게 봐서 부인 절차를 해보려고 그래서 합니다. 보면 사실 채권 금액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임승차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예,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억이든 막 5억이든 이 정도 입금하신 분들은 법률적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채권 신청을 쭉 봤을 때 금액이 커. 막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막 몇 억이야. 이러면 이거는 전부 다 사실관계 확인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다단계 사건을 많이 하면 막 연 5% 수익을 주도록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억 하면 한 달에 500씩 나오는 거예요. 500씩 나오면 10억 하면 5천씩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천 나온 거 다시 넣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다시 넣은 받은 걸 다시 넣어서 원금이 플러스 된 거를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처음 넣은 건 예를 들면 1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순수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같은 사건을 할 때 본인이 실제로 들어간 원금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올해 받았는 지금 수당까지 같이 넣은 거를 만약에 채권 신고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거는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금액이 크면 더더욱이 저희는 뭐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파산이라는 신청을 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 그 돈을 내지만, 나중에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돈을 법원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청구받아서 그 뒤에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 금액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때 이분들도 똑같이 그 돈을 일부는 변제받아 가실 수 있게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뭔가 의미 있고 본인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성과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 비용을 안 들이겠다. 이거는 사실은 현실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해보면 다른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채권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착수금을 뭐 인원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낮춰줬잖아요. 사실 뭐 어려우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당히 뭐 충분히 하실 만큼 금액을 낮춰서 진행하고 있으니 좀 많이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얘기를 하실 분도 계셔서 파산 절차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 비용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산 절차에서는 뭐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송달료랑 예납금이잖아요. 그리고 송달도 지금 아주 특수한 경우로 법원이 인정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장부상에 1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원칙적으로는 이 10만 명한테 전부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10만 명에 송달하는데 한 번 송달하는데 5,6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10,000원만 해도 5,600만 원인가? 그럼 10만 명이면 5억. 송달료만 한 번 하는데 5억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거의 뭐 선거 비용처럼 그러네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송달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납금이라고 해서 뭐 파산관제인이 할 비용을 예를 들면 채권 조사를 했는데 전혀 조사 비용은 썼는데
회수가 안 돼. 회수가 안 되면 이제 안 되니까. 관제인은 처음에는 돈을 받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내야 되는 그 비용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부채가 지금 뭐 상당히 큰 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처음에 예납금을 명령할 때 뭐 몇 천을 나오게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 그 돈을 법무법인인 저희가 낼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 피해자분들이 모인 돈을 가지고 법원에 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회수가 될 때 이 비용은 제일 먼저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납입을 처음에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 네. 지금 말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저희는 영업 노하우를 너무 지금 채널에서 많이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저희한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 무료 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수의 피해자분들의 회복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 이거 이상으로는 없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뭐 다단계 피해자 특별법 같은 걸 제안했는데 그 솔루션은 저는 법인 도산 제도밖에 없다고 보고, 네. 이게 되게 어렵지만 법인 도산을 하시는 부장판사님들하고도 만나봐도 이게 원래 좀 없었지만 본인들이 봐도 이 절차 외에는 없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너무나 크고 이제 다양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법원도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고,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면 회생법원 자체의 어떤 볼륨이나 이런 것도 더 커져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개를 하는 뭐 이유는 우리만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감하고 이해해야 이 절차가 뭐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물론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법률이나 맞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여기 올라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네. 세무조사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법인에서 지금 이제 다단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겉으로만 재화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뭘 사면 사는 조건으로 돈을 내는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부가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지 않냐, 뭐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아까 재단 채권의 범위에 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금이 우선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결국 세금은 지금 전체적인 범죄 피해 금액에 비해서 아주 작은 금액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무조사가 있어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이유로 이 파산 절차를 안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뭐 또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설명회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수요일 날 매주 1시부터 네. 2시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법인에 찾아와 주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할 분들 뭐 10명 정도씩은 모아서 아예 오시라고 네, 네.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분들에게 오시면 저희는 이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시더스 오늘 길게 했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뭐 피해자들 방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뭐 민사 뭐 지급 명령을 받아주겠다고 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 영상을 자세히 곰씹어 보시면 최적의 맞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